이게 뭐냐면 그만큼 성장주들이 이제 이번 사이클에 돈을 더 많이 벌어. 지금 아무리 분석을 해도 펀디멘탈이 한국이 너무 좋아요. 우리는 계속 실적을 지켜보면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자. 근데 지금 그 3에서 뭐 6, 7년 네. 그런 기간 동안 그런 상승은 어느 정도 할 거라고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뭐 이건 뭐 사실 점쟁이도 못 맞히는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로보 어드바이저를 만들었을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보통 밸류에이션을 구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시도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기업들이 이익을 벌어들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금리고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정 가격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한번 숫자를 보시죠. 네.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저는 상당히 마음이 편해요. 제가 숫자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 조금 전에 그 문구가 확 들어오는데 3년 5년간 예. 60% 높게는 100% 가까이 상승이 가능하다. 네, 네. 이걸 보니 뭐 가슴이 뛰죠. 네, 그렇죠. 이거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어떻게 가능한지 좀 설명 좀 네, 해봐 주시죠. 그렇죠. 우선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골디락스 구간이에요. 네. 골디락스 구간이 금리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1.5에서 3.0 요 사이에 유지됐던 아주 긴 기간인 약 10년 이상, 11년 가까이. 그죠? 2009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자, 이때 시장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 S&P가 400% 올랐단 말이죠. 나스닥이 677% 올랐어요. 많이 올랐네. 많이 올랐죠? 그럼 이걸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6%가 나오고요. S&P가 그다음에 나스닥이 21%가 나옵니다. 아주 좋은 숫자예요. 기억하세요. 왜냐면 그거하고 지금 신기하게도 네. 지금 매칭이 되니까요. 예. 자, 근데 우선 요것부터 먼저 얘기합시다. 네. 좀 이따가는 잔존가치 모델을 놓고 얘기를 할 건데 우선 이거는 뭐냐면 제가 랩 런칭을 할 때도 운용하면서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할 때도 붐버스트 사이클을 얘기할 때도 버스트가 오기는 오겠지만 너무 쉽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붐이 먼저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은 굉장히 장기 추세적 주기라는 게 있어요. 네. 예. 중간에 이 계절적인 요소의 순환적 주기가 있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아주 긴 주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긴 주기가 보통 18년, 19년, 18년 정도 진행이 돼요. 또한 우리가 보통 이제 올라간 폭을 보시면 자꾸 이렇게 늘어났었어요. 계속. 처음에는 130%, 두 번째 250%, 세 번째 530%, 네 번째 1350% 이런 식으로 퍼센트가 계속 자꾸 늘어나요. 왜?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리고 또 기업의 이익률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ROE가 자꾸 늘어나고 금리는 낮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기업들이 실질적인 코스트 대비해서 이익을 워낙 많이 벌어들이니까 그럼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ER이 높아져야 되고 PBR이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지금 현재가 미국의 ROE가 20%나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국채 금리는 아무리 올라가면 2.5%까지밖에 못 올라간다. 앞으로 몇 년간. 그러면 20에서 2.5를 빼면 자그마치 17.5%라는 갭을 창출해내는 거예요. 초과 수익을 창출해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초과 수익을 창출해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자본 대비 몇 배에 거래되는 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 사이클이 5배가 고점이었는데 지금 4.2배거든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8년 동안 간다고 칩시다. 네. 옛날에 그런 예가 많았으니까. 그럼 이제 지금 12년 지났으니까. 앞으로 6년. 19년 간다 그러면 앞으로 7년.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10%인데? 네, 10%죠. 그 다음에 상승폭이 지금 500% 올랐어요. 전에는 1000% 올랐는데 왜 500%만 오르고 끝나요? 그 이유가 없어요. 왜? 전에는 지금 갭이 11.2%인데 지금은 17.5%인데 옛날의 사이클 대비해서 1.5배나 더 돈을 버는데 왜 저 때는 1300%나 올랐는데 이번에는 500%만 오르고 끝납니까? 더 오르죠. 그렇다면 지금 오르는 이유가
그냥 주가가 오르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의 이익이 그만큼 올라주면서 그런 어떤 높은 PER이 항상 같은 비율로 유지가 되는 것인지. 그거죠. 지금 굉장히 좋은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어떤 버블이라기보다는 실적이 밑받침이 된다. 그만큼. 그렇죠. 제가 옛날에 여러 번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제가 최후의 비관론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다. 저는 지금 보면은 무슨 계속 좋다는 얘기만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강세론자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지만 예, 저는 그냥 전략가. 저는 그냥 숫자를 믿는 사람이다. 제가 왜 97년, 98년에 그 닷컴 버블 얘기를 했고 또 그 전에 IMF 위기 얘기했었고 모라토리움 얘기를 했었고 그때는 우리나라가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았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사실 상상하기도 어려운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2006년도, 2007년도가 사실 경제적으로는 피크였단 말이죠. 기업들의 이익의 피크의 해가 2006년이에요. 2007년, 2008년 확 떨어졌어요. 근데 시장 자꾸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니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ROE가 역대 최고치가 나오고 있는데 왜 지금부터 막 팔아야 되는지 안절부절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비싸다는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ROE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17.5%의 갭이 나오고 있다. 역대 최고의 갭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이익이 높아지고 있다. 이익은 기업들의. 높아지고 있고 비용은 작고. 이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근데 꼭 굳이 지금 아니 이걸 안 사고 왜 예금을 하냐 이거죠. 이걸 안 사고 왜 국채를 들고 있냐 이거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다들 그 두려워하는 게 안 사는 이유가 내가 꼭지일 것 같고 지금 사면 꼭지에 물려서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안 산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치로 봤을 때 아니 꼭지가 100% 더 올라간다고 얘기하는데 숫자로 계산하면 왜 벌써부터 걱정하냐 이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스스로 이 정도는 꼭지일 거야라고 이렇게 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징후들이 뭐 있는 건가요? 이 도표에서도?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이 더 이상 안 늘어요. 이익이 안 늘고 가격만 올라갈 때 주가만? 그렇죠. 이 현상이 보통 그게 버블인 거거든요. 그게 98, 99, 2000년이었고 그 다음에 2006, 다음에 2007, 2008 그때였고 뭐 계속 그랬습니다. 원래 버블이란 것은 실적 대비해서 더 올라가는 게 버블인 것이지 실적도 못 쫓아가는 건 버블이 아니에요. 아직 지금 실적을 못 쫓아갔어요.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그 숫자를 보죠. 어느 정도나 좋은지. 자, 지금 S&P 500이에요. 네. 지금 S&P 500이 옛날 2008년도, 2018년도 피크 ROE가 16%예요. 지금 전망치가 얼마예요? 20%예요. 그때보다도 더 좋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금 20%가 유지된대요. 그러면 매년 북발류가 20%씩 늘어. 근데 왜 시장은 20% 못 올라갈 거라 생각하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배당을 많이 하면 북발류 늘어나는 게 10%밖에 안 늘어나겠죠. 한 뭐 15%밖에 안 늘어나죠. 그래서 지수가 10% 정도, 15%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S&P를 16% 정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우리가 잔존가치 모델 돌려보면 S&P의 상승 여력이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동안 16%. 딱 숫자가 나오는데 아까 좀 신기하게도 연 평균 상승률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네. S&P는 그런데 다우 한번 볼까요? 다우의 ROE가 2018년에 22%였어요. 높죠? 근데 지금 얼마 26%.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23%대래. 근데 왜 다우가 앞으로 연간으로 배당을 많이 하더라도 10몇 프로씩 20%씩 못 오르냐 이거죠. 오르겠죠. 나스닥은 어떨까요? 나스닥은 이때가 16%였어요. 네. 왕창 올라갑니다. 지금 24% 올라가요. 더 갭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성장주들이 이제 이번 사이클에 돈을 더 많이 벌어.
그만큼 지금 주가가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고. 저희 모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보면 계속해서 ROE가 이렇게 높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대형주입니다. 여기는 없네요. 죄송합니다. 대형주인데 나스닥 100은요. ROE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어떻게 돼요? 30%. 그 완전 그 뭐지? 승자 독식의 네. 플랫폼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우리가 돈 못 버는 애들한테 자꾸 돈을 투자를 하려고 그래. 지금 호텔이 돈을 벌나요? 좀 우리 신라 호텔 얘기, 호텔 신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반적인 호텔 산업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죠. 네. 아니, 물론 좋아질 수 있죠. 그렇지만 겨우 코로나19 이전 정도 수준까지 가겠죠. 그렇죠. 예, 겨우. 그게 돈을 많이 버는 건가요? 아니에요. ROE 높지가 않아요. 그럼 비행기, 항공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부채 비율 높은 전형적인 기관 산업이고. 매출이라는 건 또 예. 한정이 돼 있으니까. 예. 근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높은 ROE를 창출하는데. 그렇다면 네. 자 정리를 하면은 앞으로 3에서 6년간 주가는 60%에서 100%까지 더 오를 수 있다. 이게 이제 미국 증시가. 예, 미국 네. 증시가. 근데 미국 증시가 그렇게 오른다는 건 한국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의 어떤 배터리나 반도체 밸류 체인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될 확률이 높죠. 그런데 과거의 예로 따지자면 그래도 지금은 상승이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요. 지금 오늘은 여기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과거에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7번인가 8번의 사이클이 있었어요. 보통 바닥 대비해서 고점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이 불 시장이 들어왔었을 때 한국 증시가 7, 8번인가 정확하게 있었던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런데 대부분 다 몇 년간 상승하는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평균이 2년이 좀 넘어요. 2년이 좀 넘어요. 그리고 바닥 대비해서 고점까지 얼마나 상승하는지 아세요? 평균이 150%가 좀 넘어요. 150%. 자, 그러면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시장에 변화가 없었다. 지금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옛날처럼 그냥 시클리컬, 그러니까 경기 민감한 국가다. 자, 그렇게 따지면 지금부터 앞으로 내년 3월 말까지는 더 상승하겠죠. 왜? 작년 3월 말이 바닥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2년을 잡으면 내년 3월 말, 2년 반을 잡으면 내년 9월 말.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가 펀디멘털이 변한 게 없고, 그냥 우리는 경기 민감한 국가이기 때문에 옛날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3월 내지 9월 달까지는 상승한다. 그럼 얼마나 더? 지금 저점에서 고점까지 온 게 120%예요. 그럼 150%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추가적으로 20% 내지 30% 정도 상승할 수 있다. 이 정도죠. 그렇게 따지면 3,600 갈 수도 있는 거고 많이 가면 4,200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앞으로 앞으로 1년 정도 기간에 올 거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우리가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총 뭐 10위권 혹은 뭐 50위권 내 그런 시크릿컬 경기 민감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인터넷 기업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옛날 예를 가지고 한번 재보자는 거죠. 옛날에는 그럼 그런 적이 없었냐. 우리나라 시장이 꼭 2년만 오르고 끝났냐. 그게 아니고 딱 한 번이 훨씬 길게 올라갔던 주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우리가 산업재 버블을 경험했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산업이 뭐 철강, 화학, 기계,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 다 산업재하고 연결되어 있던 산업들이었잖아요. 그 산업들이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네. 그게 언제부터냐면 2003년부터 2008년이에요. 이 기간 우리나라가 4년 반 동안 자그마치 바닥에서 고점까지 300% 오릅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에는 그런 산업의 그 사이클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1년만이 더 아닌 3년 더 간다. 미국 증시가 5년 더 가면. 그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고점이 더 계속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시장이 저렇게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벌써 한국 시장에 대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다. 저는 사실 한국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을 투자를 하시는 게 저한테는 더 좋습니다. 예, 저는 해외 자산 운용을 하는 쪽이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는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분석을 해도 펀디멘탈이 한국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기 민감한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은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네. 자, 우리 주가는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60%에서 100%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면 어떤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한 문제죠. 네. 지금 뭐 경기 민감주 얘기하셨고 그러는데 성장주냐 경기 민감주냐 이 논란은 사실 작년서부터 계속 있어 왔던 얘기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투자자들이 좀 더 많이 스마트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성장만 하고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은 못 사죠. 참 우리는 근데 앞으로 또 살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 자,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업으로 따지면 이제 쿠팡이라는 기업이 있었죠. 그렇죠. 미국에 상장을 했어요. 시가총액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50조까지 갔었나요? 뭐 하여튼 예, 상당히 많이 높았죠. 갔었죠. 근데 이제 주가가 지금 거의 40% 정도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적이 아직까지는 안 나오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스토리가 끝났냐? 또 그건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실적이 확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걸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굳이 투자를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를 좋아하는데 저는 성장주를 투자를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성장주를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얼마든지 그 성장주 안에서도 돈을 정말 잘 벌어들이는 기업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선별을 하자라는 거죠. 그럼 성장주도 그렇고. 그럼 이제 가치주로 가면 우리가 지금 요즘 원자재 가격이 막 올라가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데 철강 기업을 또 사야 되나, 뭐 화학 기업을 사야 되나, 정유 기업을 사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를 잘 보고 과잉 공급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좀 작게 하고요. 대신에 그 산업 안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 그거는 살만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치주라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올리가폴리 파워를 만들어낸, 즉 과점화 현상을 만들어낸 기업들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호텔을 산다 하더라도 호텔 중에서 정말 체인을 갖고 있고 비용 절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호텔이다. 그럼 사시는 거지. 그냥 뭐든 다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갈 거고 앞으로는 모든 것이 다 실적으로서 판단이 될 거니까 우리는 계속 실적을 지켜보면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실적이라는 거는 EPS, 그러니까 이익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익이죠. 예. 근데 또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성장, 그러니까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매출 규모의 확대, 이걸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하던데요. 네,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호텔 얘기하셨으니까 최근에 뭐 호텔로 하면은 뭐죠? 뭐 힐튼이 됐든 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닌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지금 한국이 가장 많이 사는 주식이 에어비앤비인데 아직은 돈을 못 벌지만 막 그 시장을 넓혀가고 있잖아요. 이런 자, 경우 어떻게 볼 것이냐. 요거는 혹시 짐 크레이머라는 분 아세요? 들어는 본 것 같은데. CNBC에서 매드 머니 막 하시는 분. 그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인데 자, 이분이 얘기하는 룰 중에 하나가 있어요. 40 전략, 40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40. 예, 이게 뭐냐면 40이 나오는 숫자가 매출 증가율 플러스 영업 마진율 요 두 개를 더했을 때 40이 넘으면 돼. 그러면 PSR 매출에 대해서 몇 배? 이게 10배 이하이면 매력이 있다. 잘 생각해보면 말이 되죠. 매출이 계속 늘고 있으면 이익이 안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익이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계속 늘고 있으면 언젠가 올라올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출의 몇 배, 매출의 몇 배까지 10배까지 10배 미만일수록 매력이 있다.
이 룰을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그 PSR이라고 하지 않나요? PSR, 매출 대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쿠팡이다. 자, 쿠팡이 작년에 올해 연초까지 매출 증가율이 70%였어요. 근데 영업 마진율이 마이너스 제가 이렇게 10 몇 프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70 빼기 10몇 했을 때 그러면 40 넘었죠? 자, 그러면 이제 PSR이 몇 배냐? 10배 미만이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장주들 중에서 말도 안 된다고 해서 느껴지는 PSR에 거래되는 매출보다 높은 시가총액에 거래되는 걸 보고 있을 때 그거를 집어넣고 판단하시면 10배 미만으로 PSR. 그거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미국 경제는 참 좋단 말이죠. 이 지금 FOMC 6월 회의에서도 지금 6.5% 미국 경제 성장률을 7%로 상향 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 효과로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이러다 보면 신흥국에 투자되어 있는 자산들이 전부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신흥국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게 또 세계 경제의 어떤 트리거가 되는 거 아니냐. 네. 예, 이런 의견도 있어요. 자, 그거를 우선 중요한 요거를 보면서 우리가 아까 원자재 가격의 리스크, 그 다음에 달러에 대한 리스크, 요 두 가지를 엮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제가 가장 걱정하고 제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에요. 우리가 경험했던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막 이때 막 경험했던 이때의 원자재 가격이 정말 높았거든요. 그렇죠. 예. 보시면 CRB 인덱스라고 해서 원자재의 19개의 품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게 CRB 인덱스입니다. 원자재 안에는 뭐 당연히 그 농수산물이 있을 거고 광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19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닷컴 버블이 터졌었을 때 네. 보시면 원자재 가격이 워낙 낮게 유지가 됐죠. 100이에요, 100. 요게 요 선을 쭉 그어 보시면 여기가 100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 산업재 버블이 터졌을 때는 이 파란색 밴드를 뚫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여기가 470이에요. 이때의 거의 4.7배라는 거죠. 엄청나게 높은 숫자죠. 그다음에 이제 골디락스가 요때는 이 중국이 너무 과잉을 해갖고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라갔지만 공급 과잉이 일어나면서 계속 하향 안정화가 됐죠, 이렇게. 네. 그래서 300에서 200, 200에서 뭐 한 150까지 이런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훅 빠졌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올라와서 이 평균을 뚫고 올라가고 살짝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원자재 가격만 상승해 버리면 또 이런 모습이 또 나와 버리면 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업의 마진이 축소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실적이 깨지죠. 그러면 당연히 장이 빠져야 되는 거죠. 시장이 올라가 버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자재나 원자재 관련된 거나 산업재나 중간재 회사들만 막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기업 이익은 빠지고 있어요. 이게 거품입니다. 그러면 곧 그 이후에 1년 내지 2년 안에 폭락장이 와요. 그걸 정말로 싫어합니다. 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신흥국 쪽에서 막 자금이 신흥국 쪽으로 돈이 막 들어가고 원자재 가격이 막 올라가고 하면은 저는 걱정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강보합세로 가거나 올라가기 때문에 신흥국이 덜 올라갈 거고 네. 돈이 빠져나와서 미국으로 갈 거고 이런 걱정을 하시는 정도라면 저는 시장이 좋을 거라 생각해요. 특히 미국 시장은. 왜? 보시죠. 달러 지수를 보겠습니다. 똑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과거에 그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 원자재 가격이 아주 낮게 유지가 됐었을 때 보시면은 닷컴 버블이 일어났어요. 네. 닷컴 버블이 일어나면서 달러가 어떻게 돼 버렸습니까? 100 기준점에서 확 올라가 버렸어요. 120까지 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가면 유동성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폭락을 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가 나오는 게 지금 걱정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뭘 사셔야 되겠어요? 성장주 사셔야 되겠죠? 닷컴 버블주들 사야 되겠죠? 예. 반대로 산업재 버블, 이때가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예요. 사실은. 왜냐면 말씀하신 요때죠. 산업재 버블이 일어났을 때. 근데 원화가 강세로 가고 달러가 약세로 확 갔죠.
그러네요. 그죠? 100 밑으로 확 떨어졌단 말이죠. 거의 70대 수준까지 내려왔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달러가 약세로 갔기 때문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 유동성이 신흥국 시장이랑 막 이 원자재 쪽으로 막 흘러갔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때라면 한국의 원자재 관련된 이쪽이나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흥국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시기겠죠. 그 질문의 답이겠죠, 이게.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요 시대 정확하게 보시면 90에서 100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것만 나오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금 90이 깨지려고 살짝 내려갔을 때가 전 더 걱정이었다. 저거 달러 인덱스. 오히려 지금처럼 90 안 깨지고 올라와서 91, 92 요 수준에 유지되는 거는 그냥 이 밴드랑 똑같다. 네. 그래서 골디락스 구간이 유지된다. 오히려 그게 더 낫다는 거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그게 한국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 구간에 한국은 사실 150%도 못 올랐어요. 지난 10년 동안 장이 별로 재미없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박스권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미국 증시에 있어서는 오히려 90에서 92 정도 되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그때하고는 좀 틀리다. 지금은 우리가 제가 계속 얘기하기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예,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때하고 틀린 정도의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요즘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가 아주 불을 뿜고 있죠. 그쵸, 인터넷 그쵸. 기업들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 이 뷰를 들으면은 이렇게 없던 그 뭐라 그럴까. 긍정적 자신감이 불끈불끈 솟아오르는데. 아니, 그냥 저는 그냥 숫자 때문에 편한 겁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이러한 강세장이 조금 더 이 골디락스 이 장세가 좀 더 유지가 되면서 많은 어떤 주린이들이 뭐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그런 네. 환경이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저도 그러길 이렇게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흘러가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아주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유안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이신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